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크게 행정법이 무엇이냐, 행정법의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행정법이 뭐를 배우는지를 좀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게 공부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법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행정법의 큰 문제의식이다. 큰 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큰 줄기인데, 크게 누가 하는 행정 조직, 누가 어떤 행정 조직이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행정 작용들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행정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행정 작용을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이 큰 세 가지가 세 줄기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어떤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면 행정 조직,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 조직법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행정 절차에 관련된 건 행정 절차법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 작용에 대한 것은 행정 작용법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법이 무엇이냐 정의를 낸다고 하면 행정에 관하여서 조직과 절차와 작용, 작용과 조직과 절차, 작용과 절차와 조직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까지의 표현이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강학상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실제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이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실정법으로서는 그 행정조직에 관련된 행정조직법을 공부했을 때는 정부조직법을 공부하는 것이 실정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행정절차법은 아까 행정절차법이 있었고, 행정기본법이 행정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갑자기 이제 행정소송법이 딱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결국적으로 이런 행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위법한 행정 작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 행정작용을 없애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좀 특별하게 희생당한 바가 있다.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 결국에는 이제 행정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법부인 법원에 찾아가서 행정에 대한 걸 잘잘못을 다투는 게 행정소송법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절차에 관련된 걸 배우는 게 행정법인데, 어, 실제 약간 프랙티컬한 그 의미로서는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것이 행정작용법과 함께 행정법을 크게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이제 계속 뱅뱅 돌긴 도는데, 행정구제법이 행정작용법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행정구제법과 함께 행정작용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행정법의 공부의 8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80% 이상의 그 정도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구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분류하기를 행정구제, 이제 봤을 때는 이게 행정소송법이라는 실제 법이 있죠. 실제로는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고 그게 행정구제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왜 행정구제법은 행정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왜 행정소송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제 행정은 특이하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 내에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제 담겨져 있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이라든지 이런 보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별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합쳐서 배우는 거를 이제 행정구제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이 뭐 복잡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작용과 구제, 조직과 절차, 요 네 가지를 배우는 것이다. 조직과 작용과 구제와 절차. 순서는 상관없고요. 행정에 관해서 조직과 작용과 구제와 절차, 조직과 작용과 절차, 구제.
아무튼 간에 이 네 가지를 배우는 것이고, 이 중에 공부의 8알이 이제 지금까지 종래에 연구되어 온 공부의 연구에 대한 결과의 대부분이 사실 행정작용과 행정구제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 얘기는 아직까지 행정조직과 행정절차에 관련된 연구들은 미진하다는 얘기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조직과 절차에 관련된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작용과 구제도 너무 많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보다는 조직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정부조직법, 예,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처벌법입니다. 근데 물론 행정작용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행정작용법을 공부할 때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훨씬 내용이 더 많긴 많으니까, 행정작용에서 다룬 내용들이.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행정기본법에 어떤 그 컨셉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되게 인트로가 길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에 전반적인 행정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실제 오늘 전체 제가 수업 시간, 오늘 2주차 강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런 행정작용이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다고 하면 행정작용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그때 위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그 법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은 법률이 실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위법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명문의 실정법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적인 논의들, 다른 논의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의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의 실제적인 뭐 구체적인 조문들은 이제 행정행위나 뒤에 행정작용편에 가서 이제 저희가 진도로 치면 한 5주차 이후에 6주차부터 좀 실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은 6주차 이후부터 다루는 것이고, 행정작용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은 아무튼 간에 이제 행정작용을 이제 소송이든 어딘 가서 이게 위법하다라고 다툰다고 했을 때 그 위법, 위법은 저희가 법률 위반, 법령 위반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 위법의 범위,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까지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걸 다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이라고 하면 혹시 이 법원 생각하셨나요? 예, 설마 아니시겠죠? 예, 법원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줄에 적어놨듯이 방금 전에 이제 그 판사님이 계신 법원은 코트죠, 코트.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것은 행정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예, 사법심사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작용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예, 어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법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 것인지 따지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의 대표적인 건 헌법이 있겠죠. 헌법 아래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헌법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저희가 법률, 아까 봤던 실정법으로서 어떤 법률들이 있잖아요. 법률들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행정 입법으로서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행정 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5주차 강의를 할 것이고, 일단은 법규 명령까지는 법원에 인정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행정법에서 어디까지 법원이 될 수 있는지에서 볼 때 이제 조약, 뭐 관습법, 판례, 조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조약 같은 경우는 헌법 제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그래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제6조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그 체결 공포된 조약은 행정법에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습법, 관습법이랑 이제 뭐
조리 관련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관습법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판례 먼저 볼 거예요. 판례는 우리나라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는 거는 뭐 너무 통용되는 상식이잖아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 판례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어떤 결론이잖아요. 물론 그 결론을 리즈닝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정한 어떤 법규에 대한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법률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하는 정도의 효력은 있지만 상급심보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법규형성을 창조하는 의미의 판례법, 판례가 법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참고를 하긴 하겠죠.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근거나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 걸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어떠한 것들 법에도 없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법률에 준하는 어떠한 이런 규범을 창조할 수는 없다. 이제 미국은 가능하잖아요. 판례법과의 미국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나라에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법 적극주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례는 X 아니다. 그렇다면 관습법인데 사실 관습법은 민법에서는 많이 나오죠. 민법에서의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법 논의가 나오는데 민법에서의 관습법은 일정한 법적 관행이 있고 그걸 이제 판례를 통해서 법적 확신을 발견하는 것이 관습법이잖아요. 관습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행정법에도 관습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좀 논의가 분분합니다. 일단은 관습법이 뭐 가능은 하다고 보긴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어,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관습적인 행정법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관습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하는 행정 관행에 있어서 어떤 법규성을 이제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를 보면 4조 2항을 보면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바라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행에 따라서 불리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어떤 관행이 있고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고 플러스 공익이나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정도 요건을 거친다고 하면 일정 그런 관행들이 관습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이 우리나라 행정법이 발전되어 온 거는 이런 관습 법으로서의 어떤 법률 인정보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뒤에서 설명할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봐서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으로 봐서 우회적으로 어떤 조리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관습법으로 볼 수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관습법은 특히 어떤 방향이 지금 뭐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의 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통적인 관습 행정법이 저연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분분한데 일단 책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헌법상의 원칙과 같이 결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리의 형태,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행정기본법이 되면서 제정되면서 그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옛날에는 불문법원, 관습법의 일종 또는 조리화된 그런 행정법 일반 원칙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행정기본법에 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관습법인지 조리인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기본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의 기본은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으로서 우월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본 규범인 것이죠.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법률 규범도. 예. 이런 헌법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조항들도 있지만 저희가 헌법에서는 사실 이제 헌법 조문들을 좀 보신 분들은
헌법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정부의 나 아니면 사법부, 국회, 국가의 어떤 질서를 좀 조직이라든지 정부 형태를 다루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어떤 권리화된 기본권화된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그거를 포괄하는 어떤 원리나 원칙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이제 헌법 원리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분화국가의 원리 같은 것이 어, 헌법의 명문으로 어떤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일정한 원리를 구성한다고 보고 그런 헌법 원리도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법치국가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에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헌법에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헌법의 여러 조문들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법치 국가의 원리가 당연히 행정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치 국가의 원리가 당연히 입법 작용, 국회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사법부에도 적용돼야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법 시간이니까 이 법치 국가의 원리가 행정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 법치 행정의 원칙이 되겠죠. 그 법치 행정의 원리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나 원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행정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나온 법치 행정의 원리를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 작용에서 이런 법률 적합성 원칙, 법치의 국가의 원리를 위반한 내용들이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고 작용을 통해서 그 행정 작용은 위법이 되는 것이죠. 헌법에도 반하고 그런 이런 법률 적합성 원칙 자체도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법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은 그 실제 판례에서 행정 관련단 아니면 헌법 관련된 판례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의 근거를 또 어디로 찾아가 보냐 싶으면 헌법 제37조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37조 2항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37조 2항이 정말 중요한 조문인데요. 여기에서 법률이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행정 작용, 그게 이제 어떤 행정 입법이 되든지 아니면 행정 행위, 행정 처분이 된다든지 어쨌든 그거에 어떤 그 주관적 효를 가지려고 하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제가 뭐 명령이나 허가나 이런 형태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행정입법도 법에서 법에서 그렇게 뭐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감히 시행 규칙에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모든 것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두 번째는 설령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오버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필요한 만큼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헌법 시간에 배울 때는 이걸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보잖아요. 주로 헌법에서는 같은 30조 2항을 보고서도 이 내용을 이제 과잉금지 원칙, 과잉해서 금지하지 말아라. 이제 행정법 시간에는 주로 비례 원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포괄해서 보면 어쨌든 실제 법률에서 누구를 제한할 수 있다.
마스크 뭐 안 쓴 사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여러 이제 배경들의 상황들을 살펴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진짜 뭐 넘어서서 더 크게 처벌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논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명확하잖아요. 실제 그 근거가 있는지,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거는 이제 논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예, 입증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입증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긴 하죠. 아무튼 간에 이 37조 2항에 대해서 여기 뭐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구동문자로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문들을 통해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인정한다고 보고 행정의 공사 적합성의 원칙은 크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법 일반 원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본법 3월 23일이잖아요. 올해 3월 23일이기 때문에 1학기 개강 이후에 이게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 제정되고 바로 그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행정법 교과서, 올해 나온 행정법 교과서에는 안타깝게도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되겠죠. 앞으로는 조금 내용들이 수정이 돼야 될 텐데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부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있다. 좋은 얘기는 다 적어놨잖아요. 민주성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헌법 원리로서의 민주국가의 원리, 그리고 적법성은 법치국가의 원리,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적극적 추진, 이 4조에 대해서 되게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의미가 있죠. 뭐 이런 조문들이 있는데 실제 이걸 보고서 실제 그 말단에는 행정의 말단까지 내려와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사인이든지 정말 이게 실제 돌아가는지 여부는 이런 조문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조를 보면 단일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본법에 뭔가 좀 이렇게 일반법인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뭘 정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조문들이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8조에 보면 이제 법치행정, 아까 헌법에서는 없던 내용이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네요. 행정 자격은 법률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우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아까 보면 법률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 그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그 법을 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법률이 어디까지 위반되면 안 되는 건지, 자, 이 법률을 위반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의미에서 어디까지가 법원이 됩니까? 아까 봤던 헌법 또는 이제 법률, 이제 법규 명령까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조약도 우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 법률에 짜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의 행정기본법에 어떤 원칙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걸 이제 어떠한 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법의 원칙을 표현을 했고 그게 또는 뭐 관습법 내지 조리로서 조리라고 인정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 내용들은 그 경우 특히 이제 비례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수밖에 없었던 국민 어떠한 그 어떤 거를 좀 이해해 달라. 예를 들면 신뢰보호라고 하면 국민이 그 당시 그걸 했던 거는 행정에서 뭔가 신뢰를 줄 만한 어떤 미리
그걸 믿고서 내가 한 거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고려해 달라. 예.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게 법률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예, 오히려 행정이 그러는 게 법률 위반된 것이다. 라고 이제 논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유보 원칙 뒤에 있는 법률을 근거해야 한다에 비해서는 법률 우회 원칙은 좀 복잡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쉽게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법률 위반 원칙은 이제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확실할 텐데 예, 행정이 바보가 아닌 이상의 법률이 근거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사실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해야 되긴 되는데 실제 어떤 판례화 돼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예, 법률 위반 원칙이라든지 법률 우회 원칙이 위반됐다라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그것도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하고. 행정 입법 활동 38조도 약간 좀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조문인 것 같은데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예, 여기서 아까는 법률이 이제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여기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법령, 예, 법규 명령에서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이 법제처에서 이걸 입법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행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고 복잡한 법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 행정기본법 때문에 쉬워질 것인지 예,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지금 정말 없었느냐? 예, 없었습니다. 민법, 형법이라고 하면 딱 그 단일 법령이 있었는데 행정법령이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없어도 잘만 굴러갔거든요. 행정기본법에 대해 담고 있는 어느 내용들이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통설과 판례에서 확립된 내용들이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행정법의 원칙으로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조문들이 몇 개 의미 있는 조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중에서 이거는 뭐 괜찮은 조문들이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행정기본법을 제정할 만한 그런 그 노력과 어, 역량을 행정 절차와 행정 조직에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 않았나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봐서 대부분의 행정 법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 기본법이 없었다. 예,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행정 기본법 부재했는데 그래도 뭐 글쎄요, 행정법 체계가 좀 효율적인 행정,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촉진,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면 행정 기본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행정 부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절차를 어떻게 절차하는 과정에서 절차에서 걸르면 되잖아요. 예, 아무튼 이제 원칙과 기준이 이미 있었는데 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창조했으면 대단하다고 할 텐데 이미 사실은 그런 원리들을 저희가 행정법 학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얼마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3월 23일 따끈따끈하잖아요. 반년도 안 된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원용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 무슨 뭐 그 정말 뭐 어떤 기본법이 되는지는 앞으로 그 활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뭐 효율성, 통일성 제공해서 권익 보호 수단. 여기서 제가 그나마 이제 요즘 뽑아온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글쎄 법 원칙 명문화하는 것보다 제재 처분의 행사 기한을 명확하게 했다.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문 23조잖아요. 물론 나중에 따로 배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고법의 적용 기준 명확화. 글쎄요, 이건 이미 다 판례로 확립된 내용들이었는데 뭐, 적극행정도 세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적극행정 뭐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의신청제도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임사 청구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실 절차나 아니면 그런 거 아닌가요? 부재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23조, 37조, 38조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글쎄요. 저도 잘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를 진행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행정법 1번 원칙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